예, 여러분, 그리스 신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그리스 신화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 신화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만 톡 집어서 이렇게 두 번을 살펴보고요. 이후에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그 각 주제별로 다양한 나라와 지역 또는 시기에 그 신화들을 고루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크게 살펴볼 게 두 가지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올림포스 12신이 있거든요. 그 12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그리스 신화와 뗄 수 없는 우리 일상에도 존재하는 그 중요한 신들과 신화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2신을 볼 건데요. 자, 이 좀 흐릿하죠? 족보를 볼까요? 아, 이게 지금 제목이 올림포스 신족 계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올림포스 12신이 있는데 그 12신이 누구누구인지를 여기 지금 진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함되지 않은 하데스, 뭐 헤스티아, 뭐 페르세포네 이런 신들도 있는데 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바로 윗세대 크로노스와 레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사람 사이 6명이 태어났고 그 밑에 또 주로 제우스의 자손들 중에서 몇몇이 포함돼서 올림포스 12신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우스의 자식들과 그 제우스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2신에 들어가는 제우스의 자녀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엄마들이 서로 많이 다르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시는 이제 이유에 따라 보는데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저번에 특히 첫 시간에 보면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신화를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헤라라든지 화장품, 그죠? 또 바카스, 음료수에 바카스에 나오는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 또 헤르메스라는 명품에 나오는 에르메스 이렇게 세 명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세 명은 빼고 9명의 12신 중에서 9명의 신을 볼 거예요. 자, 일단 이 12신이 어떻게 구성되나 볼까요? 이 4명은 형제 신이에요. 제우스를 포함한 형제 자매, 제우스, 그 누이들인 헤라와 데메테르, 형제인 포세이돈 이렇게 4명은 같은 세대의 신이죠. 나머지는 이제 제우스의 자식들 좀 애매한데 앞으로 뒤태는 일단 제우스와 그 부인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 형제가 있고요. 제우스의 몸에서 바로 태어난 이건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아테네와 디오니소스가 있어요. 디오니소스는 전 시간에 바카스에 설명했죠. 어떻게 됐죠? 그 아이를 그 제우스가 자기 허벅지에 넣어서 10달 동안 키워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디오니소스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바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고요. 또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전에 봤던 그 전령의 신 에르메스이고요. 그리고 제우스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라노스를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거세를 했잖아요. 그럴 때 우라노스의 그 성기가 떨어지면서 바다에 와 만나가지고 거품이 일어났는데 그 거품에서 태어난 게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라는 뜻 자체가 거품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12신 중에 9신을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제우스입니다. 왕 중의 왕이죠. 로마어로 주피터고요. 창공의 뜻,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을 뜻하고 모든 신과 인간의 아버지고 우주 지배자였죠. 제우스의 상징은 번개와 천둥이에요. 그걸로 이제 인간이나 다른 신을 벌주기도 하고 또 제우스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새는 독수리고요. 그만큼 이제 빠르고 모든 걸 보고 있다. 높이서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상징하는 게 홀이에요. 왕다운 홀을 들고 있고 또 원반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그 원반은 영원성을 상징한대요. 또 아이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방패도 항상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우스 태어나는 과정 전에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그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거세하고 이제 왕이 됐잖아요. 하늘의 왕이. 자기도 항상 두렵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뭔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당할까 봐.
그래서 자기의 그 와이프인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다 먹어 삼켰다 그랬죠. 레아가 아니라 참, 하여튼 삼켰는데 그 레아가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자식을 다 삼켜버리니까 마지막 제우스가 막내인데 그때는 큰 돌을 그 보자기에 싸서 가짜로 줘서 그걸 삼키고 제우스를 빼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이 키우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메티스라는 여신한테 약을 받아갖고 크로네스한테 먹여서 그 삼켰던 자식을 다 토해내게 돼요. 그래서 제우스가 다른 여신들이 키울 때 이제 엄마한테 떨어져가지고 사냥엿을 먹고 자랐다고 하고요.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불리냐면 원래 막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에 누나와 형들을 아버지 크로노스가 다 삼켰잖아요. 그리고 제우스는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키웠고 딴 데 가서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삼킨 자식들을 토해냈을 때 제우스가 늦게 태어났지만 제일 그 사이에 성장해서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먼저 태어난 누나와 형들은 뱃속에서 자라지 못했고 아버지가 삼키는 바람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지만 그 형들과 누나들이 뱃속에서 못 자라는 사이에 얘는 밖에서 잘 자랐다. 그래서 먼저 된 자다. 뭐 이렇게 불린대요. 유명한 거는 우리가 헤라 할 때도 배웠지만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죠. 그래서 많은 여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간, 요정들하고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변신을 했죠. 얼마나 변신을 했냐면 뭐 예를 들면은 알크메나라는 그 여자한테 접근할 때는 그 남편으로 거부를 하니까 남편인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또 다나에한테는 황금의 소나기로 변신해서 스며들어가지고 뭐 겁탈을 했다든지 또 레다라는 여자한테는 백조로 변해서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때그때 맞춰서 온갖 사물과 자연과 인간 또는 동물로 변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죠. 첫 번째 나온 그림은 앵그르가 그린 제우스와 테티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우스하고 포세이돈이 전부 다 테티스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떤 예언을 들었냐면 이 테티스랑 만약에 맺어진다면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너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테티스를 둘 다 포기한 거죠. 그래서 테티스는 인간, 펠레우스라는 인간하고 결혼해서 아킬레우스를 낳게 되는데요. 그 나중에 볼 거예요. 트로이 전쟁의 유명한 영웅이죠. 근데 이 테티스인 엄마가 자기 아들이 아킬레우스인데 이 아킬레우스가 죽게 된다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런 그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을 막으려고 제우스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트로이 전쟁에서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우스한테 그 간청을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 나온 거는 아까 말한 이 바람둥이 제우스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서 여자들에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에우로페의 납치. 그래서 이 하얀 소로, 흰 소로 변신을 해서 에우로페를 태우고 가다가 결국은 범했다는 그 유명한 또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를 바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 에우로페는 바로 유럽의 어원이 된 이름이죠. 예. 다음에는 포세이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맡은 신이라면 포세이돈은 바다를 맡았고요. 지하 세계는 하데스가 맡게 되죠. 근데 하데스는 12신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포세이돈은 이제 넵튠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고 그 상징이 항상 삼지창을 들고 다니고 그걸로 이렇게 물을 쳐가지고 막 파도를 일으킨다든지 그랬던 신이에요. 포세이돈하고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예를 들면 암말로 변신한 대지의 여신 데미테르를 포세이돈이 순말로 변신해서 덮쳤다든지 또 자식들도 말을 낳았어요. 명마 아리온이 포세이돈의 자식이고 또 천마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페가소스라고 있잖아요. 천마 페가소스도 역시 다 포세이돈의 자식이에요. 포세이돈은 이렇게 말했듯이 삼지창으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다든지 여기 나오죠. 폭풍, 지진, 화산 폭발 같이 대자연의 주로 원초적 힘을 보여주는 존재고 이런 이미지와 맞게 폭풍과 같은 격정적 감정파다. 그래서 그 성격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직선적이고 또 포세이돈도 역시
그 되게 왕성했나 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대체로 괴물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 나오지만 아테나하고도 항상 경쟁하는 관계였다는 거를 잘 알 수 있고요. 여기 또 이 포세이돈 하면 떠오르는 말들을 넵툰의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지요. 예. 자, 세 번째 신으로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 다른 이름으로 케레스인데요. 여기 살펴볼게요. 토지의 여신, 농경, 곡물, 수학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데메테르를 그릴 때는 항상 이런 뭐 과일이라든지 농작물, 뭐 나무, 꽃 이런 것들과 주로 많이 함께 그려져요. 그리고 제우스와 사이에서 딸 페르세포네를 낳는데요. 뭐 남매가 아닌데 이제 근친상간을 한 거죠. 딸을 낳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게 된 거죠. 어디 갔나 딸이 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가 갑자기 딸을 납치해 갔다는 거, 자기랑 결혼하려고. 그래서 또 제우스한테 가서 사정을 하죠. 딸을 돌려달게 해달라. 그래서 제우스가 하데스한테 야, 페르세폰에 돌려줘. 그래서 하데스가 돌려주거든요. 그 대신 내내 돌려주진 않고 1년에 3분의 2를 돌려주고 3분의 1은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 그 딸이 돌아온 3분의 2는 풍요의 달, 그래서 막 농작물이 자라고 그 수확을 하는 달이고, 하데스한테 잡혀가 있는 3개월, 주로 겨울이겠죠. 이제 그때는 대지 위에서 아무것도 자라거나 그 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는 전설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페르세포네를 찾고 또 그런 과정, 결국 돌려받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데메트레는 굉장히 그 모성애가 강한 그런 전형적 어머니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그래서 그 페르세폰의 납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에릭 식톤의 우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릭 식톤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신들을 좀 무섭게 여기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데메트르 여신의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을 사람들을 시켜서 나무를 다 베게 한 거예요. 사람들 다 말렸는데도. 그리고 특히 데메트르가 아끼던 나무를 베어서 데메트르가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에릭톤한테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냐면 바로 눈을 멀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눈을 멀고 또 어떤 벌을 줬냐면 그에게 영원히 배고픔에 허덕이는 형벌을 줬대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스스로를, 자기 사지를 찢어서 먹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릭톤처럼 자연을 훼손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을 엄벌하는 그런 이미지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포세이돈한테 강간당해서 신마인 아레이온과 또 머리는 말이고 몸은 여자인 데스포이안을 낳은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태양의 신인 아폴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우스가 아까 말했던 레토사의 아들인데 아르테미스와 쌍둥이고요. 명궁으로 유명해요. 활을 엄청 잘 쏴서 잘 맞췄다는 걸로. 근데 그것도 멋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술, 음악, 또 의술, 또 예언 이런 걸로도 유명한 신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아폴로는 그리스 신 하나는 모든 신들 중에 최고 미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테나와 더불어서 또 지성과 문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죠? 문무를 겸했다 그러나? 하여튼 모든 거를 겸한 멋있는 남자죠. 그런데도 아폴로한테도 아픈 사랑의 기억이 있는데 바로 나푸네와의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에로스를 놀렸었어요. 아폴론이. 그랬더니 에로스가 화가 나가지고 아폴론한테 복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에로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사랑을 맺어주거나 또 반대로 미워하게 하는 건데, 황금 화살을 쏘면 그거 맞으면 처음 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반대로 납화살을 맞으면 처음 본 사람을 너무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로스가 이 자기를 조롱한 아폴론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아폴론한테는 금화살을 쏘고, 황금화살, 나프네에게는 납화살을 쏜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는 나프네를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나프네는 너무 싫어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망가다 마지막에는 나무로 변해요. 월계수 나무로. 이걸 지금 도망가다 나쁜 애가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 변하는 과정에 있네요. 이걸 보여주는 워터하우스의 그림이고요. 또 아폴로는 말했듯이 음악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뮤즈들과 어울려 있는 그림이 많아요. 음악을 같이 연주하는 멋있는 신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을 살펴볼게요. 헤파이스토스는 불의 신 또는 대장장이의 신 이렇게 불리는데요. 왜냐면 그 모든 거를 잘 만드는 신이었어요. 세상에서 못 만드는 게 없는 그런 신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추남이고 한쪽 다리를 저는 그 장애인이었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라는 데에서 좀 유래가 있는데 이 헤라의 아들인데 헤라가 나서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낳자마자 에이 뭐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던져버렸다는 그래서 그때 다리를 다쳐서 불가됐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헤라와 그 남편인 제우스가 엄청 싸웠는데 당연히 많이 싸웠겠죠. 제우스가 워낙 바람을 많이 폈으니까 헤라가 항상 화가 났을 테니까 그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들인 헤파이스토스가 엄마인 헤라 편을 들어서 화가 난 아빠 제우스가 던져버려서 그때 불구가 됐다 이런 설도 있는데 뭐 맞는 게 어떤 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 중에서도 가장 추남이고 다리를 저는 절름발인데 뭘 했냐면 그 엄마를 괴롭힌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는 뭐 의자 같은 걸 만들어서 엄마한테 어떤 복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헤라 여신이 야 제발 좀 풀어줘. 그래서 그 풀어줘 뭐 줄 건데요. 그랬더니 가장 아름다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너의 아내로 맡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줬대요. 그래서 엄마를 풀어주고 가장 추남이 가장 미인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아프로디테는 뒤에도 나오지만 좀 남성 편력이 심했거든요. 여자 바람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더구나 남편이 못생긴 데다가 항상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모든 걸 세상에 모든 걸 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또 일을 좋아했나 봐. 항상 대장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 여기 보면 마르스라고도 불리는 그 아레스 신, 전쟁의 신인데 하고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헤파이스토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 즉 자기와 아내의 침대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놔요. 그걸 모르는 아프로디테와 마르스가 그 침대에서 정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물에 꽁꽁 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풀려나질 못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묶여있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신들을 불러서 이거 보시오. 아프로디테가 저지른 짓을 그 마르스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모든 신들 앞에서 엄청 망신을 당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헤파이스토스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테나를 나중에 보겠지만 그 아테나 여신이 그 아버지인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는데 그 머리에서 꺼내준 게 헤파이스토스래요. 근데 아마 그때부터 아테나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후에도 아테나를 겁탈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아테나가 피했는데 그래서 뭐 아테나 허벅지에다가 어? 자기 정액을 묻혔다 뭐 이런 또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 실패했다. 그것도 유명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그 청동그물에 아프로디테와 마르스 즉 아레스 신이 걸려 있고 남신이 바람을 피우다 옆에 그걸 지켜보면서 뭐라고 하는 그 남편인 이 헤파이스토스 모습이고요. 이 대장간에서 열심히 제우스의 번개를 만들어주고 있는 헤파이스토스의 그림입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아까 나왔던 아레스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고요.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뒤에 설명한 아테나도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신이 좀 많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라도 그 전쟁이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걸 정의롭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전쟁이고, 또 전쟁에서도 필요한 어떤 전략, 전술, 이렇게 지혜롭게 좀 전쟁에 임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전쟁에서 사람을 덜 죽게 만들까라는 이런 방향으로 그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여신이었다면, 아레스는 전쟁 자체를 그냥 즐기면서 오히려 파괴나 더 많이 불지르고 파괴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인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전쟁의 신이지만, 모르겠어요. 여자 신이고 남자 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타일과 그 성격이 너무나 다른 두 명의 전쟁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듯이 헤파이스토스를 남편으로 둔 아프로디테와 그 사랑을 나눌 이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아까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지만 동시에 도시나 문명을 수호하는 신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신이라면, 아레스는 반대로 되게 야만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주로 폭력이나 유혈 사태로서의 전쟁, 이런 의미를 갖는 전쟁을 즐기고 그걸 대표하는 신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3월이 그 영어로 마치잖아요. 마치. 그 마치가 아레스의 이름인 바로 마르스에서 유래를 했대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레스, 로마 신화에서 마르스로 불리거든요. 그 마르스에서 마치가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 그림이 아레스와 아테나의 전투인데, 왜냐면 아레스는 아테나와 항상 사이가 안 좋고 경쟁했었나 봐요.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왔듯이 제우스한테 자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테나를 특히 총애를 했대요. 똑똑한 딸이라고. 그래서 이 아레스가 아테나를 질투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테나를 질투해가지고, 더구나 또 둘이 전쟁에 있어서도 되게 스타일이 반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로 절대 어울리거나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테나한테 그 많이 혼을 나는데, 이렇게 명분 없는 사륙 전쟁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아테나한테 종종 제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아테나가 그런 전쟁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두 번이나 아테나한테 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테나가 이긴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레스가 지어서 쓰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두 망토도 색깔이 다른데, 아레스는 붉은 망토를 입고 있고 아테나는 흰 망토를 입고 있는데, 이 붉은 망토가 바로 용맹이나 힘, 좀 피와 가깝잖아요. 그죠? 그런 상징이라면, 이 아테나가 입고 있는 흰 망토는 순결과 지성을 상징한대요. 그 그림을 그 자크로이 다비드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는 아레스의 모습.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하고 호전적인 신이었지만 또 여자 앞에서는 약했었나 봐요. 네. 자, 다음에는 아테나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아까 그 아레스와 사이가 나쁘고 또 아레스한테 이겼던 아테나는, 얘기했듯이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의 딸이었는데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에요. 상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우스 머리에서 태어났냐 하면, 제우스가 어떤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 메티스가 낳은 자식한테 자기가 권력을 뺏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어서 겁이 나니까 임신한 상태의 메티스를 자기가 그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메티스와 그 자식이 자기 안에 있다가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파이토스, 야, 나 내 머리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아마 헤파이토스가 머리를 갈라줬나 봐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르고 태어난 게 바로 아테네래요. 아테나 여신인데, 여기 보면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고 동시에 공예의 수호신, 뭐든지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기도 했대요. 아테나는 남자들한테는 농사 짓는 법, 뭐 배 만드는 법, 나무 키우는 법, 뭐 성벽을 짓는 법,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여자한테는 뭐 실을 뽑고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드는, 이런 인간한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친 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성과 지식을 다 갖추고 그거를 상징하는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현명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아테나 하면 떠오르는 게 아테네겠죠. 그리스의 수도가 왜 이름이 아테네가 됐냐. 포세이돈하고 같이 그 아테네가 된 도시를 두고 경쟁했대요.
도시를 자기가 갖겠다고.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한테 이제 선심 공약을 한 거죠. 포세이돈은 상징이 뭐라 그랬어?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을 주겠다. 근데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뭘 선택했냐? 올리브 나무를 더 갖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테네가 그란 도시가 아테나의 도시가 됐고, 아테네라는 뜻 자체가 아테나의 도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자체가 바로 아테나를 모시는 신전이라고 해요. 예, 그렇고요. 또 아테나의 상징은 부엉이에요. 아테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성과 지식의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 이성 로고스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라 그런지 부엉이가 눈이 크잖아요. 부엉이가 상징하는 새고, 또 유명한 게 메두사의 그 잘린 머리. 메두사가 뒤에도 나오지만 머리카락이 좀 뱀이잖아요. 그 잘린 메두사의 머리를 그 아테나가 항상 방패를 여기 보면, 자, 아테나 조각상인데 항상 이 창과 전쟁의 여신답게 방패를 갖고 있는데 이 방패에 보면 메두사의 머리가 붙어 있대요. 그게 역시 아테나 여신의 상징이에요. 또 하나는 아테나는 평생 스캔들이 없었어요. 다른 신들은 수많은 루머와 스캔들의 주인공들이었는데 나한테는 스캔들이 없는 거 보면 거의 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도 좀 켄타우로스를 좋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켄타우로스의 반인반면에 좀 어리석은 존재로 신화에 나오거든요. 아테네가 좀 현명한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켄타우로스의 그 어리석음을 좀 말린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한 거래요. 자, 아프로디테, 유명한 미의 여신이죠. 말했듯이 그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할 때 바다에 떨어진 정의 거품에서 태어났다. 사랑과 미의 여신이고 아름다워서 그런지 많은 신들과 인간들과 사랑을 나눴어요. 아레스, 디오니소스, 포세이돈, 헤르메스, 또 아도니스라는 미소년과 앙키세스라는 미소년과도 사람인데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이거는 보티첼리의 그 유명한 그림이죠. 비너스의 탄생. 물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조개 껍질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렸고, 아까처럼 헤파이스토스가 남편인데 그 사이에 태어난 게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예요. 여기서 앙키세스는 뭐냐면 이 아프로디테가 사랑했던 미소년 남자인데 이 사람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도 사람인 양 변해요. 인간 처녀로 바꿔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나중에 트로이의 유명한 장군이 되는 아이네이아스를 낳는데 이 앙키세스한테 사실은 자기가 여신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앙키세스가 결국은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게 돼. 그래서 벌을 받아서 눈이 멀게 됐다는 그런 신화가 있고요. 또 아도니스하고도 미소년하고 사랑을 나눴는데 아도니스가 사냥을 나가서 멧돼지한테 공격을 받아 죽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 아프로디테가 너무 슬퍼하게 되고 그래서 아도니스가 죽은 자리에 수선화라는 꽃이 피었다는 말이 있고요. 자, 9신 중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르테미스. 제우스와 레토 사이의 딸로 아폴론과 아까 쌍둥이 남매라 그랬죠. 여동생인데 사냥의 여신이고 달의 여신이고 또 순결과 처녀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뭘로 유명하냐면 순결을 버린 자들을 잔인하게 처벌하는 걸로 유명해요. 여기 그림은 사냥의 여신답게 항상 그림에는 이렇게 사냥개라든지 또 뭐 가끔 활이라던가 이렇게 동물들,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 항상 나오고 남자들보다는 항상 여자 요정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여기는 순결과 처녀 여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여성들과 어울린 그림들이 많고요. 그래서 순결을 중요시하게 여기서 그런지 순결을 버린 또 요정이나 이런 ним프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벌했다는 그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분노의 화신으로 불리는데 왜냐면 그런 요정들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분노의 화신처럼 들렸고 예를 들면은 또 자기 어머니 레토를 모욕했던 니오베라는 여자를 처벌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식이 14명이었는데 14명을 모두 활로 쏴 죽여버렸대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이것도 유명한 신화인데 악타이온이라는 사람이 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은 잘못인데 일부러 한 건 아니라 지나가다 보게 됐는데 이 목욕장을 엿봤다는 죄로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변하게 하고 잔인하게 죽였대요. 자기 그 사냥개들이 물어 죽이게 만들었대요. 네. 일단 첫 시간에는 이렇게 올림포스의 12신 중에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3신을 뺀 9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기타 신이나 신화 중에서 중요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